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으면서 어제부터 닷새 동안 세계 경제를 각 분야별로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제는 세계 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국가별 경제 판단을 들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신축년 뉴욕 증시 첫 거래일이 열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첫날 그 글로벌 증시 끝났는데요. 대체로 보면 작년에 그 동반 상승 이런 것보다는 차별화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오늘 그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unfamiliar risk에서 작년에 이렇게 익숙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들이 지금 뭔가 모르게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precarious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증시에서 미국 증시를 볼 때 이런 쪽의 얘기들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뭐 인플레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아까 서 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인플레 이런 문제가 불안감으로 닥치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인플레하면 쥐약이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금값이 올라가게 되고 또 비트코인도 오늘 괜히 거품이 끼다 보니까 인플레 부각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13% 정도 폭락하다가 나중에 그 막판에 이렇게 회복격이나 있습니다는 전일 대비해서 지난 연말 대비해서 6%, 7% 이렇게 떨어진 수준에서 됐죠. 이런 것이 전부 작년에 익숙지 못한 이런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작년 코로나 때 사실 돈을 왕창 풀다 보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되면 그거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벌써부터 연초부터 어제 그 한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제너럴 이펙트에서 1월 랠리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사실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면 올해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많이 풀렸던 돈의 후유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었죠. 유럽 증시는 우리도 이제 브렉시트가 됐지만 완전히 영국이 떠나긴 했지만 무역 형태로 보면은 FTA 협상을 영국과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 EU 회원국 간에 체결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설명드렸습니다는 실질적으로는 브렉시트에 대한 충격이 이렇게 크진 않다 하는 측면에서 유럽 증시가 오른 것도 하나의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영국이 EU를 떠나면 증시가 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오른 것도 연초 증시에서 하나의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돋보이는 것은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중국과 중화경제권 평균적으로 보면 0.5% 내외 상승세, 동반 상승세를 보였죠. 대만과 싱가포르가 뭐 이렇게 다 중화경제권들. 그리고 가장 첫날에 돋보이던 증시는 한국 증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또 일부 증권사들이 수수료든가 생각해서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작년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로 갈아타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새해 첫날에 사실 해외에서 한국을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정치적 측면에서 주목해서 한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죠. 어제 코스피가 2.47% 올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가가 한 70포인트 하루에 올랐으니까 이저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닌가. 네. 시스템이 장애가 아닌가. 한국경제TV의 시스템이 장애가 된 게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는 장애가 된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하루에 70포인트 올라갔지 않습니까? 상승률을 보면 2.47%, 시가총액은 2천조 원이 넘었는데요. 상승률 2.5%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러시아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 의미가 있는 증시 중에서는 두 번째 높은 상승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시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또 하나 관심이 되고요. 오늘 그 시청자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원달러 환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82원까지 떨어졌습니다는 오늘 여기에 그 시장에서 위안 환율이 1달러당 6.4위안대, 6.5위안이 깨졌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도 유로 강세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좀 하락하고 특히 우리 원달러 환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안 환율이 1달러에 6.4위안대가 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080원대가 붕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전에 마감됐던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문제와 그리고 조지아주 상원 결과를 주목하는 가운데 약세에 기록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그만큼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로 네. 이제 이렇게 집약시켜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국내 증시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경제 상황을 증시 쪽에 초점이 맞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사실 글로벌 게임 체인지 되는 것을 거시적 측면에서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종목 한정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10년 2020년대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사실 뒷전에 물러가고 네. 올해가 사실 2020년 또 다른 10년의 첫 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보면 전미경제학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는 미국 경제라든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해서 미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에 올해 한 해 닥칠 경기라든가 현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중요한 자리다. 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은 일종의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정치, 예술, 문화 전부 하지만 전미경제학회는 사실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돼서 재정 청와 정책, 세계적 석학들이 이렇게 트렌드를 읽는 중요한 회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원문을 뽑아 보실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CEO 분들께서는 원문을 좀 이렇게 꼭 이렇게 해서 밑에 직원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시켜서 좀 보실 것을 좀 강요하겠습니다. 국내 뉴욕 특파원들이 좀 잘못 커넥테이션을 이렇게 전달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원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왜 실질적인 또 다른 10년에 이렇게 첫 해냐 하면 올해 4년 만에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동안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에 미국 대통령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흔들어 놨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단순히 미국의 권력 교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의 모든 것을 변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의미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는 제닛 옐런을 맡길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아시겠습니다. 4년 만에 제닛 옐런과 파월 장관이 다시 좋으죠. 그때 당시에는 페드의 의장과 이렇게 임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는 지금은 재정정책의 수장 제닛 옐런, 통화정책의 수장 제롬 파월로 같이 만나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또 다른 10년의 실질적인 첫 해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단순히 고평가에 대한 차익 매물, 주가가 그동안 차익 매물이라는 게 없었습니까? 그만큼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전미경제학에서 미국의 석학들 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은 통일된 의견이 엇갈린 것은 그만큼 경제가 불안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가장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뱀이 꾸불꾸불하고 가는 형태,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꾸불꾸불하고 가는 형태, 스네이크형 경제다 해서 언제든지 침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이 문제입니다. 고용이 사실 이번에 디지털 컨택의 수학 체증의 법칙이 1990년대의 제3차 산업혁명보다 더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영구적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성장률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로 해서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more harsh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전미경제학회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미경제학회에서 미국 경제 보면 K자형으로 갈 것이다.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기업과 못 되는 기업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표 지수 성장률이라든가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S&P 같은 대표 지수는 중간값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 경제 상황을 실질적으로 잘 보여주지 못한다 하는 그런 형태에서 K자형 구조인데요. 빈익분, 부익부 현상 이런 것이 올해 미국 경제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첫 해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강조했던 화합과 통합이 이게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실제로 힘든다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 첫 해서부터 이 K자형으로 어떻게 이렇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바이든이 강조했던 화합과 통합 가장 절실한 이게 성공 여부를 가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공급의 휴증이죠. 작년에 코로나 사태 무조건 풀었죠. 그렇죠. 풀었는데 이게 경기가 조금만 회복되면 통화 유통 속도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돈이 돌기 시작하고 통화 승수가 이게 통화 유통 속도가 높아지고 통화 승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물가가 치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가가 떨어진 것도 바로 그렇거든요. 물가가 치밀면 바로 작년에 유동성 장세에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 시장 금리가 페드가 기준금리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 명목금리가 올리지 않습니까? 명목금리가 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 쥐약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거든요. 이런 것이 올해 통화정책 측면에서 휴증인데요. 그게 바로 그 자산의 거품 부분, 주식시장이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 거품이고 부동산 측에서 집값도 굉장히 거품이거든요. 또 물가, 아까 나타났죠? 인플레이션 측면, 그리고 약달러, 오늘 달러 인덱스도 했습니다는 이런 것이 올해 미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미국 경제가 불안해진다면 실질적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역할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런 문제가 있을 때는 네. 시장 자율적으로 시장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자율적으로 치우는 게 있고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 시스템이 무기력화됐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고용이라든가 K자형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휴유증을 이렇게 극복하려면 결국 사실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는 바이든 이렇게 차기 대통령이 사실 컨트롤 타워로 제닛 옐런을 이렇게 됐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제닛 옐런은 일관적으로 사실 본인이 정책 운영상에 갖고 있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으로 통화정책도 페드 의장 때 했고 제닛 옐런 의장이 재무장관 시절에 앞으로 1월 20일부터 재무장관이 되면 이 패러다임으로 정책 처방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풀어가지 못한다면 경제 컨트롤 타워를 갖고 있는 제닛 옐런이 풀어갈 거로 보이는데요. 제닛 옐런이라는 사람은 잘 아실 거로 보고 그다음에 정책 처방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우리 경제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거시경제 기조는 분배보다는 성장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분배를 강조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분배, 코로나 이 사태인데요. 무슨 분배입니까? 성장을 우선 해야죠.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 우선 돼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적 실업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책 운영 방식은 무슨 준칙입니까? 무슨 지금의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무슨 준칙 룰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니터리 룰이든 피스칼 룰이든 이게 작동이 돼야 무슨 준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디스크레셔너리 자유재량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판단해서 자유재량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시장과의 관계는 항상 지금은 경제가 레벨 플레이닝 필딩이 되고 경제정책을 컨트롤 타오는 사람들의 위상이 과거보다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국민이 똑똑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시장에 친화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은 통화가 풀었다 하더라도 제닛 옐런은 통화 정책에 의존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재무장관이라 하더라도 또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사실 통화 정책을 다 풀었기 때문에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제닛 옐런은 기본적으로 경기는 돈에서 풀어야 된다 하는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 때 특히 트럼프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거든요. 조금 더 쓰면 미국도 디폴트 우려, 실제 발생 여부 이런 것이 경제 현안이 되기 때문에 재정보다는 통화 정책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과 그 다음에 사실 페드 간의 재무장관 수장인 제닛 옐런과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의 총괄적인 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정책의 수장과 어떤 협조 관계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 미국 경제의 고용이라든가 K자형 구조라든가 통화정책의 휴유증 문제에서 달러 약세 문제라든가 물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자산분의 거품을 풀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더블 B, 트리플 B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 파월 그리고 제닛 옐런 전 의장이자 재무부 장관이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유럽과 일본에 앞서서 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중국을 어떤 시청자분이 어제 저한테 이렇게 여쭤본 분, 남양주에 사시는 분인가요? 그분이 이제 이 방송은 중국은 선진국 경제를 넣어야 됩니까? 신흥국 경제를 넣어야 됩니까? 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류상으로 보면 1인당 기준으로 한다면 신흥국에 속하지만 세계적인 위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렇죠. 선진국인 일본과 유럽보다는 월등히 높은 세계 경제에서 보면 이제는 IMF 페이퍼, 경제 전반 페이퍼라든가 할 때는 미국, 과거에는 유럽, 일본 이렇게 갔습니다는 네. 지금 미국, 중국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국을 신흥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제 위상원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올해 세계 경제라든가 글로벌 증시를 좌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좋죠? 뭐 올해 들어서 연초 들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를 굉장히 많이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증시적 측면에서 많이 추천하는 시각도 바로 그 핵심적인 시각에 있어서 중국 경제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지난해 그 V장 회복됐죠. 성장률 보면은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고성장 후유증 때문에 이 중국이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에서 위기는 기회로 이렇게 활용했던 대표적 국가가 네. 중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전이 바로 작년 1,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중국 경제가 플러스 3.2, 그다음에 3, 4분기에 4.9, 그다음에 조만간 1월 한 15일 정도에 발표할 겁니다. 중국은 국가 통계가 하는 곳에 작성하죠. 국가 통계원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만큼 통제 시스템이 잘 신속하게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였습니다. 대체로 1월 15일 날 전에서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라든가 이런 추정하면 4분기 성장률이 6%대 이렇게 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작년 4분기 성장 6%대면 중국이 작년 양해대회 3월 달에 있었던 양해대회 때 목표 성장을 포기했지만 그 이전에 목표 성장률이 5에서 5.5거든요. 그렇죠. 그보다 더 회복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데에서는 아마 코로나 사태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잘 됐든 못 됐든 이전에 잘 됐든 못 됐든 이거 관계없이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 문제를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마 좌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은 방역 선진국에서 방역 후진국으로 전락됐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선진국에 치여다 보니까 백신이라든가 뭔가 이런 확보적인 측면에서 미리 해갈 문제에 대해서 판단 미스이기 때문에 사실 방역 후진국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한국은 해외에서 온 방역 선진국이라고 하는 시각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냐? 발병 오염지입니다. 근데 시진핑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2차 방역 감지라든가 경제활동 재개를 빨리 시킨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백신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그 개발에 대해서 그렇죠. 백신이 된 상태에서 중국이 백신 접종수가 사실 이게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많거든요. 백신 네. 접종사수. 심지어 수출도 많이 하고 수치가 있다고 가장 많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파이자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는 사실 중국 자체적으로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자 수가 가장 많은 상태거든요. 아마 KBS 1TV의 코로나노믹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 연초에 특집 방송을 보면 네. 발병 오염지는 우한이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정작 그 우한의 시민들한테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완전히 극복이 끝났다. 진원지에서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네. 야경에 사람들이 무지무지 막혀한 이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중국 경제에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지금은 시스템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그때 신속한 대응. 지금에 잘 됐다고 해서 그게 취해 있어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전락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애를 쓰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정책 당국의 방역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한 가지 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불안감이 있대. 저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세금을 낸다는 측면에서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좀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그 받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애틋한 심정에서 제가 한번 좀
방역 선진국에서 했다는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갔으면 이런 불안감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비판 여부와 관계없이 좀 요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대조가 되는 신기현이기 때문에 지난해 그 V장 반등했고 올해도 8%대 심지어는 9%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중국이 목표 성장률이 마지막에 5.5에서 5에서 5.5인데요. 9% 8% 간다면 월등히 코로나 이제 위기는 기회로 활용했던 대표적 국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성장률이 나오죠. 이건 이제 2분기의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4분기 이후에 성장률 가지고 보면 미국이 지금 4분기에 2%대로 돌아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6%대로 그대로 가져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참조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의 높은 성장이 예상될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쌍순환 전략이라고 하죠. 내수 중심의 전략을 펼치게 된다면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 데 해서 네. 지금은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각국별 경제를 볼 때 일본과 유럽을 제치고 중국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향권 확대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남이 그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허우적거릴 때 영향권 확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작년 10월에 19기 오중 전회에서 나왔던 그런 정책을 올해 3월 달에 양회대회에서 이렇게 확정시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의 영향력을 보면 일단 자체적으로 보면 고성장 후유증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 처음 나온 정책이다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신이 리밸런싱 모색한 문제거든요. 이게 공식적으로 후진타오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쌍순환 전략의 전신이 리밸런싱에서 이미 1978년 덩샤오핑이 개방 개혁과 고성장 전략의 후유증이 2008년 금리 위기를 통해서 중국도 노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장 전략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리밸런싱. 그래서 이게 이제 쌍순환 전략의 전신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이 고도 성장 과정에서 수출이 경제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경제 위상이 높아진 상태에서 수출을 종전과 같처럼 계속해서 개방 정책, 고성장 정책, 수출 정책하면 미국과 이렇게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 전략 측면에서는 중국이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공식 인구가 한 14억이고 호적제도 1위형에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본다면 지금 17억 정도 인구로 본다면 내수 시장이 이제 1인당 GDP가 이렇게 $10,000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구매력이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내수 확충이 있으니까 수출 지향 쪽에서 내수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그 19기 오중 전회에서 성장 전략을 바뀐 것이 올해 3월 달에 사실 이것이 확정된다 하는 것도 중국 경제를 볼 때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올해가 아시겠습니다. 공산당 선언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7월 정도에 대대적인 행사로 세계적으로 위상을 보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산당이 뭐냐? 샤오강사입니다. 모두가 잘 살자. 네. 잘 살자는 거 아주 하이 퀄리티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 잘 살자. 잘 살자. 경제 성장률의 대표지수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버금됐을 만큼 잘 살자 하는 이 측면이 그럽니다. 근데 중국이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로 해서 코로나 사태 위기는 기회로 해서 이 샤오강사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2035니까 연장된 상태거든요. 그만큼 더 할 일이 많다 하는 측면에서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에서 중국의 위상에 증대해서 미국을 제칠 수 있는 지금 2028년에 제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이렇게 제쳐서 파악스 아메리카제에서 파악스 시니카 체제로 전환된 네. 밤에 축제를 즐기자 하는 측면에서 사우강사의 목표 시한도 2035년까지 연장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내수 위주로 이렇게 될 때 이런 것이 한국 경제 수출 비중이 25에서 27% 차지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이런 쪽에 뭐 좀 화장품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아메리카 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견제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뭐 바뀐다든가 하는 측면도 중국 경제에 관련해서 성장 전략 관련해서 우리 종목별로 주목할 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를 맞아서 오늘은 세계 경제에 이어서 각 국별로 개별 경제 전망들 진단 들어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유럽도 올해 상당히 변화가 많은 만큼 궁금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유럽은 뭐 정치적으로 큰 일정, 물론 정치적 그렇죠. 일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일정들이 있죠. 네. 여기에 두 가지 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가장 현안이 많은 게 유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1월 1일부로 그렇죠. 영국이 EU를 떠났죠. 요거 이제 내용을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지적하지 않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브렉시트 문제가 해서 각국들이 EU로부터 영국이 탈퇴를 계기로 해서 다른 국가들도 좀 요동을 칠 가능한 제2의 브렉시트, 제3의 브렉시트에서 진급의 국수주의를 본다면 이런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처리하기 어려운 민감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난민과 테러 문제거든요. 네. 이런 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올해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에서 보면은 테러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벌써부터 연초부터 테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관련해서 맹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맹주 역할. 근데 사실 그동안 짧게는 2008년 금융위기에 유럽이 재정위기 이렇게 됐을 때 국가별로 보면 경제가 가장 좋았던 소위 굿 애플스에 해당되는 매드 애플스가 굿 애플스에 해당되는 독일 경제가 맹주 역할을 됐고 해서 오히려 영국의 대처보다도 철의 여인이다 하는 메르켈 총리가 사실 맹주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독일 총선이 있죠. 네. 근데 더 이상 이제 나오지 못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독일에서 보면 4년 이상의 5년 이상으로 연임을 할 수 그렇죠. 없거든요. 독일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네네. 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냐라고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16년간 집권을 그렇겠죠. 하셨기 네네네. 때문에 독일 같은 상당히, 국가에서는 네. 상당히 좀 그쵸. 이례적으로 16년이라는 게 이렇게 좀 하는데요. 불월 따름이죠. 네. 근데 사실은 메르켈 총리가 우리도 이제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등록이 되면 그렇죠. 실제로 대통령 선거 되는데요. 메르켈 총리 16년간에 사실 이렇게 총리 그렇게 국민들이 지금 전 앵커가 말씀대로 어린이들까지 추앙받을 정도로 이렇게 사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평등화되면 이렇게 국가 통수권자에 대한 위상이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오면 고개를 푹 숙이고 뭐 이렇게 격려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국민과 평등한 관계에서 저렇게 16년간 장기 집권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왜 그렇게 이렇게 메르켈 총리가 16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성의 메르켈 총리라는 얘기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아마 인상적인 장면은 그 장면이 지금 자료화면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총리직을 끝나면 일상생활에서 총리직 끝나면 저녁 때 가정주부로 돌아가서 네.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장바구니 들고 남편 되시는 분과 같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슈가 됐었죠. 이슈가 됐었죠. 네. 그게 국민 속의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라는 겁니다. 왜 이제 하는데요? 더 이상 못 오시게 됐습니다. 못 오시게 되면 자 올해 브렉시트 어쨌거나 영국이 떠났거든요. 110년 만에 처음에 해온 것 이탈. 영국이 1973년 가입했으니까 47년 만에 영국의 이탈. 처음으로 해온. 그리고 이렇게 메르켈 총리가 해서 차기에 사실 장기 집권하면 다음에 총리는 선임자에 대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인상 때문에 굉장히 그걸 부각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맹주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에 있는 통합이 흔들리다는 측면에서 보면 누가 좀 새로운 이렇게 제2의 그 메르켈 총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마크롱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보리스 존슨은 떠나갔죠. 그렇죠. 그런 측면 이태리라든가 뭐 이런 것은 지금 이렇게 난민과 테러라든가 아니면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맹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영국이 이입 떠나고 첫날에 유럽 증시가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도 바로 그렇다. 첫날의 모습이 네. 유럽 경제의 올해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스가 정부가 새로 들어섰을 때만 하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조만간 일본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표현해 주셨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 왔습니까? 근데 일본은 사실은 정책 실수죠. 네. 아베 총리가 자기 자신의 트럼프 이상의 욕심 때문에 정책에 연속된 실수다. 그것이 벌써 이제 횟수를 2년째 갖고 있습니다는 2018년 7월부터 시작했던 대한 수출 통제, 그해 10월에 소비세 인상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대처 문제 해서 작년에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7.9에서 1955년 통계 작성 최저치다니까 결국 조기 사임했다. 작년에도 조기 사임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데요. 8월 말에 조기 사임해서 9월에 스가 정부가 왔는데요. 죄송하면서는 스가 정부 사실상
정치적 경륜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통합 능력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폴스 아베로서 그냥 임시 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뭐 아시겠습니다는 아베 자녀 임기해서 그냥 자녀 임기만 채우면 올해 9월 달에 정도에 이제 1년 단임기인데요. 이것도 다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은 3월 달에 조기 사임을 표명하지 않겠느냐는 일본의 유력 정치 주간지가 이렇게 네. 나오는 걸 보면 지금 국민의 지지도가 아베가 조기 사임했을 때 30% 밑에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일본 경제는 사실 기저과에서 작년 3분기 성장률이 모든 국가가 올라간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올해 스가 정부가 이렇게 어쨌거나 3월이든 9월이든 간에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기 집권한다는 정치적 일본도 아베는 장기 집권한 편이거든요. 네. 했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상 그 효율증이 만만치 않다. 최고 통수권자가 갈수록 국민이 그렇게 힘을 보여줄수록 잘해야지 잘못하면 효율증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 이렇게 일본이 아닌가.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 특히 미국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모텀으로써 네.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낙관적인 만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중국의 경우에는 신흥국으로 분류하기는 위치나 영향력 측면에서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중국을 제외한 다른 신흥국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제 신흥국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뭐 130개, 40개를 신흥국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완전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네. 신흥국에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1인당 GDP를 대비해서 IMF 기준은 뭐 이것이 신흥국이고 그다음에 선진국이고 뉴 프론티어국이고 이거 분류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만큼 근데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제는 신흥국이라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미국과 버금될 수 있는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1인당 GDP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은 경제 대국이라는 표를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 보면 올해 차별적 요소가 이제 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흥국을 뭉뚱그려서 신흥국이다 이렇게 해서 신흥국 경제 좋다, 증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자 이렇게 해서 올해는 대체로 보면 신흥국도 차별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원자재 생산국이냐 수요국이냐, 그 다음에 미중 관계에서 보면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올해의 사실상 그 신흥국의 경제 위상 증시 모습이 많이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생산국보다는 1차 원자재죠. 생산국보다는 수요국이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는 얘기죠. 올해 그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당 서부태약 사중률이가 50달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올해 평균적으로 뭐 55달러 정도 이렇게 보면 바이든 정부가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기후환경 변화에서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이 생산 억제시키는 이런 대목이기 때문에 대체로 빠르게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체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원자재 생산국은 그만큼 경제가 이렇게 빨리 증시가 빨리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얘기 되겠죠. 반면에 원자재 수요국은 그만큼 사실 이렇게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국가가 왜 이렇게 오늘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한국 얘기했지만 한국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중보다는 친미 관계에 유지할수록 더 성장한다 하는 측면이 신흥국의 차별적 요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 대체로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는 까마귀 대 까마귀 싸움, 트럼프 것처럼 까마귀와 까마귀. 미국이 지금 독수리 위치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잘못된 게 까마귀와 까마귀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가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위상이 높으니까 자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에 따라서 사실 좋고 나쁘게 결정된다. 만약에 기존에 북한 관계 생각하고 중국 관계 생각해서 사실상 미국과 이게 동떨어진다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안미 이렇게 그렇죠. 경중이라고 경중 하죠. 이런 표현을 죠. 이건 뭐 잘못된 거죠. 이건 뭐 이런 것을 빨리 교체시켜야죠. 권력이 바이든 정부로 했기 네. 때문에 이런 점은 통상이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된다. 또 우리 경제도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 우리 경제 측면에서 보면 밖에서는 우리 경제를 좋게 보세요. 증시를 가장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첫날에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우리 국민들, 우리 예측기관이 나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뒷전에 올해 이게 경제정책 수장을
컨트롤 타워를 가는 홍남기 부총리가 저렇게 웃음을 띠시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대여건도 계속 내고 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 한국 정치를 보는 시각이 가장 좋으면 이게 왜 우리 예측기관들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이거 부정적으로 볼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분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화합과 통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주님께 함께 말씀드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지금 마지막입니다. 4월 달에 이렇게 4월 7일 날 양대 선거가 있고 네. 보궐선거가 있고 하반기 대선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되면 대통령 정부로 넘어갈 때 어떻게 이렇게 경제 컨트롤 타워를 바꾸겠습니까? 경제 컨트롤 타워는 지금 마지막에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지금의 이렇게 현안을 볼 때면 재정 정착의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고 본다면 경쟁적 수장은 바꾸는 건 아닙니다. 네. 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분들을 꼭 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는 제가 문재인 정부한테는 옳은 소리 하고 아는 소리 하는 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의 정책실장 김상조 실장이 바꾸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공학관계를 잘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할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네. 이렇게 좀 경제 컨트롤 따라서 지속적으로 마무리 좀 해주셨기를 그래야 한국 경제에서 보면 통합이가 가지 또 흔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울 때는 마지막까지 경제 컨트롤 따라가 중요한데 분열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 경제 더 어렵다. 해외에서 좋아하는 시각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터너레이션 내부하기 어렵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021년도 세계 경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데 이어서 오늘은 각 국가별로 경제 전망 자세하게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